데이터 통신 2장 네트워크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의 이제 학습 목표는 모듈 개념을 알아보고 계층 구조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과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필요성과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OSI 7계층 모델의 동작 원리와 데이터 전달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이제 TCP/IP 계층 구조와 관련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것을 2장 네트워크 모델의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층 구조의 개념과 OS 참조 모델, 물론 앞에서 다루긴 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고, TCP/IP 모델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2장 1절인 계층 구조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할 때 보면 되게 이제 모듈화를 하게 되죠. 계층적으로 모듈화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모듈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잡한 시스템을 기능별로 모듈화함으로써 시스템 구조가 단순해지는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드웨어 경우도 우리가 모든 컴퓨터를 처음부터 전체를 모든 것을 하나의 조각적 부품을 만들진 않죠. 혹시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분해해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런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컴퓨터를 완제품을 사지 않고 조립 PC를 사는 경우면은 일일이 모든 부품들을 따로따로 구매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양들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CPU나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또 램 카드 같은 것들로 여러 가지 부품 조합, 즉 이런 각각 기능 단위로 그 부품들을 모듈화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나 구성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나 프로그램들을 배워봤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함수들을 이용해서 특별한 논리적인 형태로 목적에 맞도록 함수들을 구성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 보면 각 기능별로 마치 부품이나 함수들처럼 이런 모듈화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이제 구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책에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제 어떤 프로토콜이든 어떤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A, B, C 형태의 세 개의 모듈로 이제 이렇게 구성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간의 인터페이스가 있죠. A라고 하는 모듈과 B라고 하는 모듈 사이를 연결해 줄 때 각각 고유의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B하고 C 사이에도 이제 인터페이스가 형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B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시스템 내 B라고 하는 모듈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B만 새로운 버전으로 갈아 끼우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인터페이스만 맞춰주면은 상하에 있는 다른 모듈과 문제 없이 이제 전체 시스템을 새로운 오류가 수정된 형태의 시스템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인터페이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모듈은 B가 사실 안에는 블랙박스인 거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고 본인은 이 인터페이스에 맞춰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CPU나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를 여러분들이 메인보드에 설치할 때 보면은 거기에 맞는 인터페이스들이 바뀌었죠. RSA 여러 가지 이제 핀이 몇 개고 등등의 이제 그 규칙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모듈들 간에 시스템들 간에 인터페이스만 잘 맞추면 문제가 없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인터페이스, 우리가 예를 들면 printf문이랄지 scanf, 여러 가지 시연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을 텐데, 그 함수에 쓰이는 인자들 있지 않습니까? 파라미터, 아규먼트 이런 것들이 그 형식의 프로토타입만 잘 지켜주면 실제 함수 내부가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 기능들을 충분히 다른 함수나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호출해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것처럼 이런 인터페이스만 잘 맞춰주면 시스템들을 모듈화해서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부분적으로 생겼을 때 전체 시스템을 고칠 필요 없이 거기에 해당하는 모듈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능을 개선할 때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고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특정한 모듈 내부에 있는 것들만 인터페이스만 준수하면서 개선해주면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새로운 기능을 그러면 개선된 형태의 시스템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되게 이제 모듈들은 이런 계층 구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되게 뭐 하위 계층에 속하는 모듈이 상위 계층에 속하는 모듈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이제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에서도 그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프로토콜상에서 보면은 모듈들이 상하위 계층 구조 형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상위 계층은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고 하위 계층에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죠. 예를 들면 뭐 위에 전송 계층에서는 하위의 네트워크 계층한테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떤 IP 주소에 해당하는 곳으로 패킷을 잘 전달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계층에서는 거기에 맞도록 서비스를 전달 경로를 따라서 잘 패키지 전송되도록 하고 또 돌아온 것도 마찬가지로 상위 계층한테 이렇게 IP를 확인하고 자기가 맞는지 그래서 상위 계층에 필요한 패킷인지를 알아보고 특정한 포트로 해당하는 패킷을 전송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서비스 제공 형태는 뭐 결과값을 리턴한다거나 아니면 환경값을 변경한다거나 예를 들면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면 어떤 특정한 함수나 프로그램으로부터 다른 함수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printf다 라고 하면 그 결과로 값을 리턴해 주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모니터 하는 것처럼 리턴 값은 프린트가 잘 됐다랄지 아니면 환경까지 또 다른 형태로는 실제로 모니터에 뭐 쓴다할지 등등의 여러가지 형태의 결과값을 리턴한다거나 아니면 환경값을 변경하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설명으로는 이제 운전자와 자동차에 있는 속도 조절 모듈이 있고 운전자도 이제 상위 계층으로 보고 실제 자동차 내부에 있는 속도를 조절하는 부품들의 집합을 이제 모듈이라고 하면 속도 조절 모듈을 한다면 중간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은 브레이크 페달인 거죠.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갑작스럽게 세게 밟았다 그러면 속도 조절 모듈이 크게 반응해서 급제동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천천히 누르게 되면 이제 속도 조절 모듈이 그에 적응해서 그 적당하게 이제 반응을 해서 결과값을 내는 형태인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모든 모듈들은 일종의 상하관계에 있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층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나 우리가 시스템들을 모듈로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상하관계에 서비스를 주고받는 요청하고 제공하는 형태의 계층 구조로 시스템들을 구성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시스템들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약간 언급했지만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런 모듈화해서 계층 구조로 시스템을 구성해 놓으면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설계 구현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떤 시스템들을 갖다가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구별 없이 하나의 통에다가 몽땅 만들어 놓는다 하면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 설계나 구현도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조립식 부품들을 요즘 집도 보면은 외국에서는 조립식으로 이렇게 공장에서 각 부품 찍어내듯이 집의 구조의 각 부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립만 하는 형태로 한다고 하던데 여러 분야에서들이 그렇게 이제 부품을 규격화해 놓고 모듈화해 놓으면은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또 이해하는데 상당히 편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모듈을 이렇게 모듈화 해놓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게 된다면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뭐 위하고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 이야기죠. 이해하기 쉽고 설계 표현이 편안한 시스템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토콜에 있어서도 동일 계층 간에 이쪽에 네트워크 계층과 이쪽 네트워크 계층 위에 뭐 전송 계층과 전송 계층이 따로따로 이제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듈화 해놓으면은 상대방이 서로 상응하는 대칭되는 그쪽에 있는 기능들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토콜들을 단순화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하나에다 몽땅 다 집어넣으면 모든 일반적인 예외적인 상황들을 어떤 계층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하나의 전체를 다 이제 고려하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프로토콜도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듈화를 해놓고 계층 구조를 가지고 서비스를 요청하고 제공하는 형태를 만들면 이런 프로토콜도 단순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해당 계층 모듈만 교체 가능하므로 뭐 특정한 계층의 모듈이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 오류가 발생했다 할지 교체하거나 또 새로운 기능을 첨부하거나 또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모듈만 교체하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도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성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보면은 전체 시스템을 스파게티처럼 이렇게 몽땅 그려서 만들지 말고 모듈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모듈 내부는 코헤전 응집도가 높고 모듈 간에는 디커플링 서로 얽히지 않도록 모듈들 기능 단위로 기능 내부에서는 서로 딱 똘똘 뭉쳐 있고 기능이 독립된 형태의 얘들끼리 서로 엮이지 않는 형태로 이제 구분해서 모듈을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프로그램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의 이제 모듈화 전략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는데 마찬가지 프로토콜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프로토콜들을 설계하고 할 때 보면은 이런 기능 단위로 잘 모듈화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시스템 전체를 단순화하고 설계를 용이하게 하고 이런 모듈만 교체하는 이런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듈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다뤄진 대로 이제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는 주소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 그다음에 패킷을 전송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할 때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 다음에 흐름 제어라고 해서 네트워크에 이제 지나치게 많은 트래픽이 오가거나 또는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데이터 처리 속도가 서로 다를 때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들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잘 조절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고려사항이 데이터 전달 방식이라고 해서 뭐 양쪽에서 둘 다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건지 아니면 한쪽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건지 뭐 등등의 전달 방식을 어떤 걸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프로토콜을 해결할 때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주소 표현에 있어서는 이제 주소 역할이라고 하는 게 서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유니크하게, 즉 유일하게 어떤 대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소 표현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주소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구조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국가코드, 지역코드, 번호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 표현이 잘 되어 있죠. 주민번호 같은 경우도 앞에 연, 월, 일, 생년월일,
태어난 생년월일을 쓰고 뒤에 첫 번째는 이제 뭐 1이냐 2냐 또 3, 4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2000년 이후에 이제 뭐 남자 여자는 3, 4번으로 이제 구분하는 형태 이런 형태 이제 주소 표현을 쓴 거죠. 서로 대상들을 이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소 이런 것들의 주소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그랬을 때 확장성도 고려해야 되고 유일해도 앞에 이제 주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표현 방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의 프렌들리, 휴먼 프렌들리하고 기계 프렌들리 또 그 중간에 매핑하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게 주로 이제 1대1 통신에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인데 주로 1대1로서의 특정 두 정보를 주고받는 두 당사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소 표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주로 그런 것만 다뤘었는데 그 위에 1대 다 통신을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주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룹 주소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죠. 하나는 이제 브로드캐스팅 방송이고 방송. 옛날로 말하면 그래서 모든 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P 같은 경우도 특정한 번호가 브로드캐스팅용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다 255를 쓰죠. 모든 호스트를 이렇게 다 4바이트짜리 IP 버전 4를 이야기했었는데 그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그 네트워크의 예를 들면 이겁니다. 210.3.80. 이렇게 쓰면 뒤에가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고 뒤에가 이제 호스트 주소가 되는데 나중에 지금 당장 뭐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네트워크 주소라는 C클래스인데 이제 이게 네트워크 주소에는 이제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하는 거고 앞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호스트 주소 하는 건데 이제 네트워크 주소에 요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호스트는 총 255개가 가능하죠. 256개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가능한데 왜냐면 0부터 255까지 번호 구역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제 되게 이제 여기도 특정하게 1, 2,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특정 호스트를 이제 가리키게 되는데 요 0번부터 255번까지 다 동시에 이제 대상으로 모든 호스트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겠다 그랬을 때는 특별하게 여기에는 마지막 호스트 주소를 갖다가 255를 쓰는 겁니다. 255를. 이게 8비트가 8비트를 모두 1로 주면은 이게 이제 숫순수를 바꾸면 2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호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그럴 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255를 여기다가 부여하게 되면 그때 그게 이제 브로드캐스팅 주소가 되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팅.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호스트 멀티캐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죠. 브로드캐스팅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하면 멀티캐스팅은 특정 호스트들을 예를 들면 주로 이제 특정한 서비스를 받는 여러분이 돈을 주고 집에서 특정 영화를 보는 그런 사이트에 계정을 타가지고 월별로 특정한 액수를 지불하고 특정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경우에 이제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 VAN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그런 가입자들 호스트만 따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주소를 위해서 이제 멀티캐스팅 주소를 이제 두둑 사용하게 되는데 멀티캐스팅 프로토콜 따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 있죠. 나중에 가면 뒤에서 좀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1대1만 아니라 그룹 주소 1대 다 통신인 그룹 주소를
고려를 해야 된다. 프로토콜 설계할 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오류 제어입니다. 오류는 크게 이제 네트워크에서 두 종류로 이제 분류해서 오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변형 오류인 거죠. 데이터가 가기는 하되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가 생겨서 도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분실 오류가 있습니다. 분실 오류는 아예 데이터가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 이제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완벽한 네트워크를 전제를 하고 데이터 송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일단 물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물리적인 오류를 이제 되게 이제 우리가 랜카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미디어, 즉 매체에 해당하는 케이블들의 물리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파나 광 케이블은 빛이 갈 때 감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한 길이를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가 약해지는, 전송 약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오류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되게 프로토콜, 그리고 OSI 7계층에서 보면은 물리적인 오류는 주로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것들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상위 계층에서 발생하는 이제 물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프로토콜 상의 한계 때문에 뭐 도착하는 패킷의 순서가 바뀌어버린달지 등등의 여러 가지 오류를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상위 계층에서 각각의 맡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자기들 기능들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각 계층들이 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들이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보면 이제 뭐 여기 밑에 그림에 보면 정상인 경우는 이제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겠죠. A, B, C, D가 수신 호스트한테 도착을 제대로 하는 경우죠. 분실인 경우는 이제 도착하는 게좀 그림이 약간 이상하죠. 사실 이렇게 안 가고 중간 정도에 끊겼어야 되는데 도착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수신자는 알 수가 없죠. 오류가 있었는지. 아예 도착을 하지 않는 경우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도착하지 않는 경우, 분실인 경우는 오히려 송신자층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별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간을 재는 겁니다. 시간을.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시계를 두고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일정한 시간 동안. 그러면 뭔가 중간에 저쪽에서 받지 못하고 사라졌구나 라고 전지하고 다시 이제 보내는 형태로, 분실인 경우는 이렇게 보내는 쪽에 송신자, 송신 호스트가 시간을 보내놓고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을 재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도착하지 못했나 보구나 라고 가정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재전송하는 형태로 오류 처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변형인 경우는 이제 도달을 하는 거죠. 도달을 하는데, 이렇게 순서가 뒤집히거나 혹은 C인데 이게 뭐 F로 바뀌었달지 뭐 이런 식의 변형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변형도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 경우에 물론 이것을 오류를 고쳐서 쓰는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뒤집힌 경우는 방비하기 위해서 패킷에다가 그냥 번호를 붙여놓는 겁니다. 패킷에다가 번호를 붙여가지고 다시 재정렬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방법은 전체 이 해결 방법은 변형인 경우로 재전송을 하는 겁니다. 재전송이 가장 싸게 먹힌다라고 하는 거죠. 비용 측면에 있어서.
분신 경우는 당연히 지전송을 해야 될 것이고, 변형인 경우에서도 이쪽에서 그걸 파악하고 그걸 고쳐 쓰거나 하는 것보다는 아예 다시 보내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오류 검출을 하고 오류를 고쳐서 쓰는 데 들어가는 수신자 측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컴퓨팅의 비용을 보다는 차라리 송신자 측에서 그걸 한번 다시 보내준 형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라고 해서, 실제로 프로토콜, 우리가 통신 프로토콜을 보면은 어떤 형태의 오류든 간에 그걸 고쳐서 쓰거나 하는 것보다는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패킷을 재전송의 방법으로 오류를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흐름 제어입니다. 흐름 제어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 수신 호스트 받는 쪽의 호스트의 컴퓨팅 처리, 버퍼 처리 속도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와 송신 보내는 쪽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히 보내는 쪽의 속도가 받는 쪽에서 처리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되면, 즉 이쪽에 그 데이터들을 처리도 못하는데 보내는 쪽이 너무 빠르게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이쪽에 이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일정하게 이제 버퍼링이라고 하죠. 버퍼라고 해서 데이터가 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를 못하면 그 담아놓는 공간을 일단 두죠. 버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채워주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처리를 해서 하나씩 이제 버퍼에 쌓여있는 거를 차례로 이제 처리해 나가는데, 문제는 그 버퍼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보내는 쪽에서 너무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버리면 버퍼가 꽉 찰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더 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단순합니다. 버립니다. 버려. 그 데이터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면 수신자 측에서 어떻게 했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중간에 사라졌나 보거나 하고 더 많이 보냅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또 보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래픽 잼이 생기고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흐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즉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싱크를 동기화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일 처리를 빠르게 하면 좀 더 데이터를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쪽 이제 받는 쪽에 여러 군데서 데이터가 동시에 들어온다거나 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특정 송신 호스트로부터 오는 것을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좀 천천히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런 메커니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슬라이딩 윈도우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송신 호스트로부터 수신 호스트로 보내는 데이터량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보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흐름 제어를 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신 호스트에서 i번째 데이터를 보내면 수신 호스트에서 그걸 처리하고 허가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 송신 호스트는 반드시 뭔가 데이터를 보냈으면 그 다음번 데이터를 전송해라 라고 하는 허가를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받은 후에만 그 다음번 데이터를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흐름 제어가 되는 거죠. 절대로 송신 호스트는 수신 호스트가 허가하지 않은 데이터는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수신 호스트가 자기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에 맞춰 가지고 다음번 걸 보내라라고 이제 허가를 내줄 때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이제 이런 게 하나의 흐름 제어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좀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거나 등등의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런 겁니다. 전송하고 이쪽에서 내가 잘 받았다라고 그 다음 것을 보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송신 호스트에서 그걸 보고 이제 그 다음번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의 이런 메커니즘 형태를 취하는 게 흐름 제어의 일반적인 구조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전달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단방향, 그다음에 전이중, 하프, 반이중. 단방향은 영어로 심플렉스라고 하죠. 데이터를 한쪽으로만 이제 보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데이터를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하는 이런 데이터 전달 방식이 방송이죠, 방송. 여러분들 라디오나 지금 물론 요즘 IPTV라고 해서 뭐 양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들은 되게 이제 단방향 심플렉스인 형태를 취하죠. 한쪽 방향에서 라디오는 뭐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보내는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 이제 전이중, 풀 듀플렉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동시에 양쪽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전송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전달 방식이 전이중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런 두 가지 경우로 흔하게 우리가 보죠. 옛날에는 물론 이게 드물었지만 요즘은 뭐 워낙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화도 여기 속하게 되겠죠. 양쪽 동시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시에 양쪽에 전달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 또 하나가 이제 하프듀플렉스입니다. 하프듀플렉스는 양방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는 있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게 혹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이런 걸 써봤는가 모르겠지만 워키토키 뭐 옛날에 무선 통신 뭐 이렇게 들을 때 하고 보낼 때 하고를 반드시 한쪽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한쪽이 보내고 있으면 다른 한쪽은 데이터를 못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서는 동시에 공유할 때 한쪽에서는 보내면 다른 쪽에서는 듣고만 있고 그다음 이쪽에 다 보내면 이쪽에서는 다음 그 선을 이용해서 보낼 수 있고 물론 그래서 이제 양방향으로 전송이 되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동시에 둘이 보낼 수는 없는 시분할을 하는 거죠. 시간을 쪼개가지고 특정 한쪽 방향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다른 쪽은 듣고만 있고 이쪽에 다른 쪽에서 이제 반대방향으로 데이터 전송하면 이쪽에서 이제 듣고만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전달 방식이 반이중, 하프라는 이야기죠. 듀플렉스이긴 한데 이중이긴 한데 얘는 풀이다. 얘는 반틈이다. 반이죠. 전이중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반이중 이런 식으로 단방향, 전이중, 반이중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전달 방식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도 프로토콜을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데이터셋 우선순위를 이제 설정해야 된다. 밑에 긴급 데이터 처리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하고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데이터가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긴급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긴급 데이터는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또 데이터들도 우선순위를 부여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을 더 빨리 이제 전송할 수 있게 한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 설정해서 그런 데이터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도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 내에 예비는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 건 우선순위를 주고 빨리 처리해주고 누구 건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우선순위를 프로토콜에 구현되어 있긴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는 이런 데이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이나 긴급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들도 설계상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서비스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프로토콜에서
뭐 하위 상위 계층이 계층화돼서 모듈화하고 모듈들이 어떤 이런 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일단 이제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한테 서비스를 요청하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서비스들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이제 기능 단위로 나눠 가지고 이제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에 들어갈 정도로 설계해서 그런 형태로 이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각 개별적인 그 기능들을 묶음을 서비스 프리미티브라고 합니다. 일단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네트워크상에서 제공하는 종류를 좀 나누면 크게 연결형과 이제 비연결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연결형과 비연결 형태로 서비스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프리미티브 형태로 결국은 구현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연결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데이터를 실제 전송하기 전에 먼저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비연결형 서비스처럼 아예 사전 연결이 없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로 네트워크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분할해서 기능들을 보면은 커넥트, 데이터, 디스커넥트 이런 형태의 연결형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프리미티브 형태를 취한다. 이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이 각각들을 이제 실제 구현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연결형 서비스는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 연결 지향형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전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의 경우는 여러분들 어때요? 먼저 상대편의 주소를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통신을 일단 연결을 시도하게 되고, 상대방이 그게 응답하면 연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해제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형태의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를 연결형 서비스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연결 설정하는 커넥트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프리미티브가.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가 되면은 뭐 안 되면 이제 종료하는 거지만, 커넥트가 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프리미티브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디스커넥트하는 연결 해제 프리미티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좀 비연결형의 그 서비스의 경우는 이런 단계들이 필요가 없는데 오직 데이터만 있는 겁니다. 데이터 프리미티브만 필요하게 되죠. 사전에 연결해야 되면 커넥트나 디스커넥트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는 필요 없고, 데이터를 그냥 주고받는 비연결형 데이터 전송이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만 사용하는 게 이제 비연결형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우표가 있죠. 우편. 여러분들이 특정인한테 메일을 보낸다고 할 때 따로 뭐 사전에 연결을 해야 될 건 없죠. 그냥 편지 내용을 마련해서 봉투에다가 주소를 쓰고 우편 붙이고 우체국에 가서 우체통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가는 거죠. 상대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고 연결을 해제해야 될지 이런 사전 절차나 사후 절차가 필요 없고, 그냥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절차만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비연결형 서비스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통신 프로토콜 TCP/IP에서도 TCP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연결형 서비스를 이용하죠. 프로토콜이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UDP나 IP 이런 것들은 비연결형 서비스에 해당하는데 사전 커넥션이 없는 거죠. TCP인 경우는 나중에 보면 3-way 핸드쉐이킹이라고 해서 사전에 악수를 먼저 해서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보내고, 나중에 이제 4단계의 연결 해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는 게 TCP가 대표적인 연결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고, UDP, IP 같은 것들은 이제 물론 둘 사이는 계층이 되고, 둘은 전송 계층에 속하고, IP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속해서 계층 간의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프로토콜들이 연결형 서비스를 사용하느냐 비연결형 서비스를 사용하느냐 해서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프리미티브의 기능을 좀 보겠습니다. 프리미티브도 좀 더 기능들을 세분화해 보면 이렇게 리퀘스트, 인디케이션, 리스판스, 컨펌이라고 하는 네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서비스 프리미티브가 완성이 되는 거죠. 리퀘스트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인디케이션은 서버한테 서비스가 도착했다는 걸 통지하는 거고, 리스판스는 이제 반대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해신하는 거,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에 응답이 도착했으면 통지하는 거, 이렇게 리퀘스트, 인디케이션, 리스판스, 컨펌이라고 하는 네 가지 기능을 구현하는 게 하나의 프리미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커넥트도 연결인 거죠. 연결 요청이 커넥트 리퀘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커넥트 인디케이션이 있죠. 그다음에 커넥트 리스판스, 보면 커넥트 컨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넥트, 데이터, 디스커넥트라고 하는 연결형 서비스 프리미티브 세 가지 각각이 리퀘스트와 인디케이션과 리스판스와 컨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커넥트는 마찬가지,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디스커넥트도 각각이란 네 가지 각각의 프리미티브를 실행하려고 하면 네 가지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의 서비스 프리미티브가 완성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좀 그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양쪽 이제 두 통신 당사자인 거죠. 책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일반적인 사용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서비스 계층, 파이 계층 특히 둘로 나눴을 때 상대편한테 특정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전에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사전에 이제 커넥트라고 하는 서비스 프리미티브를 구현하려고 하면 근데 리퀘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편한테 연결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이제 하위 계층에서 그 리퀘스트를 전송하게 되고, 이제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 상위 계층에 있는 특정한 웹 서비스를 생각하도록 합시다. HTTP 브라우저를 켜가지고 학교 홈페이지를 연결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상 HTTP라고 하는 상위 프로토콜도 밑에서는 TCP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연결 설정 과정이 사전에 성립하게 되는데, 어쨌든 커넥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하고 그 서버에 웹 서버에 이제 알려주게 되면 인디케이션 되게 되면 리스판스를 하는 거죠. 응답을 하고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브라우저한테 저쪽에서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확인까지 받는 이 네 가지의 기능들을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이제 커넥트가 라고 하는 서비스 프리미티브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디스커넥트도 이런 네 가지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연결형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의 서비스들을 프리미티브, 또 프리미티브는 이런 네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인 계층구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 알아봤습니다. 다음 판에는 OSI 참조 모델과 TCP/IP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